드려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혁명을 만약에 인지주의적 사고 및 그에 근거한 연구 방법론이 인지 관련 연구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 오른쪽에 그 그래프는 저 브루노가 군만이라는 사람과 같이 쓴 논문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저게 이제 그 인지심리학이 그 당시 널리 퍼졌던 행동주의 심리학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의 핵심은 자극 반응 패턴,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패턴, 어떤 자극을 줄 때 어떤 그 반응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실험적인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명하는 게 있었는데요. 조심해야 될 점은 인지주의가 행동주의를 대체하긴 하지만 그 자극 반응 패턴을 엄격하게 실험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심리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계속 견지가 됩니다. 그 사실은 인지주의가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바꾸는 건 딱 한 가지만 바꿉니다. 뭐냐면 그런 자극 반응 패턴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멘탈 프로세스, 심적 상태에 대한, 혹은 심적 과정에 대한 어떤 가정들을 해야지만, 혹은 심적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론화를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 부분만 이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한테 동전을 보여준 다음에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50센트짜리 보여준 다음에 동전 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하는데 실제 동전 크기보다 저 밑에 있는 그래프 가난한 집 아이들일수록 그 동전 크기를 과장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돈이 액수가 높아갈수록 점점 더 차이가 커진다는 패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퍼셉션 레벨에서, 브루노는 주로 이제 그 퍼셉션을 연구했는데 초기에 그 퍼셉션 레벨에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브루노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소셜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극 반응 패턴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인지적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이런 방식으로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언어학에서 촘스키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들, 그러니까 언어 문장들을 이렇게 그 핵심 코어 센텐스에서 커널이라고 하죠. 커널에서 이제 다른 문장들로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규칙들을 서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들은 뭘 연구하냐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혹시, 왜냐면 그게 머릿속에서 일어날 테니까 반응 시간이 늦어지는 정도가 정비례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밀러 같은 사람이 처음에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가 그 큰 문장들은 훨씬 많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게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포기를 하지만 요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 속에서 무언가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처리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무시해가지고는 우리 자극 반응 패턴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너가 이런 인지혁명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5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두 개쯤은 인지주의로 요약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지주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요. 가드너 책이 1985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의 성립 바로 직후에 이제 다 정리된 다음에 교과서처럼 쓰여진 건데 맥락을 무시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오토노머스라는 코그니티브 레벨을 다루니까 거기서 컬처럴 에스펙트,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요인, 그 밖에 맥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인지과학에서는 되도록이면 다루지 않는다. 근데 이걸 좋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워낙 복잡한 현상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다루지 말고 나중에 좀 더 연구가 되면 다룬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강하게 읽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 안 다뤄도 그 인지들 갖다 독자적인 이론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대충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건 이제 밀러의 실험인데요. 이 밀러의 실험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런 다학문 연구와 선택적 협력들이 잘 나타납니다. 밀러는 이제 브루너와 같이 하버드
통합된 심리학과에서 인지혁명과 인지심리학을 형성해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후에 두 사람이 같이 인지학연구소 코그니티브 스터디 센터를 하버드에서 만들어서 그 센터를 모델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그 센터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논문에서 썼지만 그 원래는 이제 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때 제밍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독 못하게 이렇게 뭔가 방해동파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쏘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표를 못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포메이션 시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런 메시지를, 버벌 메시지나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결국은 전신 신호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시오리가 이게 적합한 어떤 툴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또 한 가지 자기가 박사 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모폴로지컬한 어떤 그런 형태적 특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언어학적 특성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어떤 두 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한 메시지는 제밍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는 제밍하기가 훨씬 쉽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언어 전달 과정에서의 차이점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레벨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인풋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말을 하고 누가 그걸 듣고가 아니라 그걸 중간에서 내게 하니까 이 메시지를 해석해서 그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쉽지 않게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걸 인포메이션 시오리를 사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X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X라는 단어는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어에서 자주 안 등장하는 단어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순수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BO까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X는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게 실제로 맥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메시지 상에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왜 어떤 메시지가 더 제밍이 잘 되고 어떤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연구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으로 수행한 연구가 바로 이 연구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이 논문 자체는 책을 긋는 논문이에요. 그 전까지 이루어졌던 수많은 인지심리학이 아니죠. 그때는 실험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을 요약하면서 그런 실험심리학 연구들 중에서 계속해서 어떤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7이라는 거죠.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희가 굉장히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인포메이션 시오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건 이제 실제로 모드가 달라질 때 그게 에서 퍼셉션이냐 랭귀지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는데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세븐이 안 나오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메모리 테스트를 했을 때 한 그 7개에서 10개 뭐 그 정도 근처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그 단어들을 주고서 그것들을 기록해 보라고 하면은 7개 정도에서 이제 한계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에러가 막 생긴다는 걸 보는데 실제로 이 그 논문의 그래프들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거의 안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는 이 점이 중요한데요. 7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얻는 숫자들입니다. 7, 4, 5, 6 이런 숫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래프는 다 뭐로 써놨냐면 비트로 바꿔서 써놔요. 그러니까 1빛은 2개거든요. 얼터너티브가 2빛은 4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빛은 8개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충 쓰냐면 뭐 3.5빛, 3.2빛, 3.1빛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 인포메이션 시오리를 가져다가 인포메이션 시오리의 여러 개념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익숙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보여주고 근데 그 매칭이 완벽하지 않고 그 방법론적인 거라는 걸 얘기하고 이럴 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매칭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 이론을 활용해서 심리학 실험들을 해석하면 이런 유용한 점이 있다. 왜? 심리학 실험들은 구체적인 유닛에 디펜던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공통성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포메이션 시오리에 의해서 빛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실험들 사이에서 공통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대충 얘기해서 3.5빛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디멘션리스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논문 넣다가 그 서비타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이제 숫자 인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탁 보고서 한 7개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안 센다는 거죠. 카운팅을 안 하고 탁 보고서 알아채고 그 다음에 7부터는 이제 세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세고 시간이 없으면 에스티메이팅 한다는 게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 되게 잘 알려진 결과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근처 때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서비타이징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그 밀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경우에 이 서비타이징은 이 매직 넘버 7하고 얼핏 보면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7이니까 똑같이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매직 넘버 7은 그 단일 자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니디멘셔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 디테일한 걸 빼고서 밀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어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7이 있고 여기 7이 있고 여기 7이 있으니까 다 7이고 그래서 우리 뭐 인지에 한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정보이론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번역하고 그 번역한 결과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령 서비타이징에는 적용하면 안 되고 퍼셉션에는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종의 방법론 그리고 어떤 데 더 연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런 리포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인지과학이 이렇게 문제풀이 기반의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시각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밀러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한 연구가 사실은 훨씬 주도적이고 생산적이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인지과학을 그냥 인지에 대한 연구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저 슬로한 리포트 78년도에 나온 그러니까 인지과학의 그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기서 펀딩을 돼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쭉 생겼거든요. 몇 개가. 저 리포트에서도 제가 거의 한 페이지 차이를 두고서 그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 사이에는 좀 더 연구가 왜 이렇게 혼용이 되는가 아마도 이것들이 스트래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학제적 접촉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융합적 성격의 연구소라든가 기회에 기반한 학제적 학술대회가 생산적인 융합 연구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나는 거 말고요. 필요하니까 만나야 된다. 학예자들끼리. 그래서 밀러는 인포메이션 소리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술하는 사람하고 과학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융합해보라. 그런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필요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허와 융합다는 논이나 뭐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잘 아시는 테니까 뭐 하여튼 이런 거 말고요. 서로 다른 연구 전통사의 학술적 가교를 놓기 위한 언어적 실천과 문제풀이 기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가 보기엔 밀러가 이 점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거고 마지막 얘기는 약간 좀 과학사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혁명적 과학변화를 통해서 융합학문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과학혁명은 나중에 신화화되기가 쉽죠. 항상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달랐던 거, 얼마나 이게 그전 전통하고 완전히 단절돼 있었고, 얼마나 혁신적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오른쪽이 저 굉장히 멋있는 사진에 제가 붙여놓은 것 지금 스키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지심리학 내에서 인지주의가 물론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 방법론은 행동주의가 마련해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주의의 연구 방법론에다가 더하기 인지적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게 혁명적이죠. 엄청나게 혁명적인데 그 혁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것이 상당히 연속된 연구 흐름 전통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제가 이제 8월 달에 저희 프로젝트의 워크샵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융합의 조건들이 뭐고, 예를 들어서 성공융합을 위한 필요들이 뭐, 그리고 범위에서 이제 융합이 꼭 예를 들어서 꼭 그 학문 분야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융합돼야 되니까 녹아들어야 되는 것뿐 아니라 각 학문 분야 내에서 문제풀이 기반 방식으로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덧붙였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풀이 기반의 언어적 실천, 학자적 연구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어떤 내용, 특히 뭐 노예한테 반론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